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193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극예술연구회에 참가했었던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이라는 책에 실려있는 범생기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극예술연구회의 동인 중에 한 명이었던 김진섭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극예술연구회의 개개인들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은 그 단체의 정체에 대해서 약간이나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극예술연구회의 동인들이 썼던 글이나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자료들에서 도움을 받건 안 받건 간에 사료들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자꾸 읽어보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번 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35년 9월에 조광에 실렸던 범생기라는 글의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것인데요. 평범하다 할 때의 그 범자를 쓰는 범생기입니다. 김진섭의 생활인의 철학이라는 수필집은 그의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고 또 그 안에는 김진섭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여러 개의 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진섭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다른 글들보다 오히려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김진섭은 1903년생이고 일본 법정대학 동문학과를 졸업하고서 1931년에 결성된 극예술연구회에 참여를 했죠. 이 사람은 수필을 많이 썼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생활인의 철학이라는 책은 그의 대표적인 저서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읽은 버전은 1966년에 초판이 나오고 1979년에 중판이 나왔다고 책의 맨 뒤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생활인의 철학인데 광복 이전에 쓰여진 글들을 엮은 책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에는 생활도 없고 철학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구체적인 생활들을 담은 내용도 없고 사색이 있기도 하지만 체계적인 철학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철학은 안 담겨 있다는 얘기죠. 사색은 있고 그 사색이 아주 전문적으로 깊지는 못하니까 생활인의 철학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는 책입니다. 이 김진섭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에세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수필의 종류에는 신변 잡기적인 것들을 쓰는 미셀러니와 진지한 사색을 적어보는 에세이라는 장르로 나눠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에세이 쪽으로 김진섭은 집중을 한 모양인데요. 김진섭이 1903년생이다 보니까 광복 이전에 쓰여진 그의 글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40도 안 된 시기에 썼던 것들입니다. 그 글들이 사색을 담고 있어봤자 얼마나 원숙한 사색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난 후의 독자인 제가 읽어볼 때는 재미도 없고 철학적인 자극도 그리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거기다가 한자어 투가 너무 많고 문장은 또 만연체라고 아주 길고 지루하게 이어지는 문장들로 되어 있어서 재미가 더더욱이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안 좋은 글쓰기는 다 갖춘 글들의 모임인 것 같은데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로서는 꼭 피하고 싶은 글쓰기의 스타일이고 또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꼭 피하라고 강조하고 싶은 형태의 글쓰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졸업 논문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제가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연히 그런 개인들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훈련받아온 글쓰기,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글쓰기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제가 접해본 대학원생들의 졸업 논문을 보면 어떤 이론적 사항들을 정리, 소개하고 그 이론을 반영한 구체적 사례들을 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가진 것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그 대학원생의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알고 싶은 것은 남의 이론에 대한 설명이겠습니까? 필자만의 생각이 담긴 사례 분석이겠습니까? 독자가 진짜 읽고 싶은 부분, 독자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부분, 독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독자가 읽고 싶은 것은 그 논문을 쓴 연구자의 독특한 견해가 담긴 개성적 주장이 담긴 글의 부분이겠죠. 그 주장이 견해가 맞건 틀리건 간에 말이죠.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있는가,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겠지요.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배경이 사용되었는가는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알맹이는 아닌 것이지요. 그야말로 배경에 불과한 것인데. 그런데 제가 만난 대학원생들은 이 배경에서 힘을 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론적 배경, 이론들을 소개하는 데에 열을 올리고 그것들을 구구절절히 너무 길게 쓸데없이 설명하고 나열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대학원생들이 그런 식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마도 자기가 이제는 그 이론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게 스스로 자랑스럽고 기쁘다 보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좀 주변의 코치들이, 그러니까 지도교수나 심사위원들쯤 되겠죠. 아니면 주변의 동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론적인 배경을 서술을 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지면을 소모하지 말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대신 네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것, 너희 글에 정말 알맹이가 되는 네가 이야기하고 싶은 사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자상하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잘 적어주자.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풍부하게 담긴 글, 구체적인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면서 추상적인 것, 개념적인 것을 뒷받침하는 글을 쓰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문장은 쉽고 간결한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법은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나 자기 개인의 취향과 재능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재능이 부족하고 또 제가 훈련받아온 전통이나 문화가 꼭 그렇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제가 추구하고 싶은 방향, 제가 나아가고 싶은 방향은 이 시대의 내가 지향할 방향은 구체적인 것들을 쓰는 글쓰기, 간결한 문장의 글쓰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의 글이 무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독자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독자가 나의 글을 읽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독자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서 그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리가 나쁨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글을 그따위로 쓴 그 필자를 탓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비난해야 될 필자들이 그동안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제 김진섭이라는 인간을 쉽게 잘 이해하도록 해주는 범생기라는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쓴 다른 유명한 글들보다도 저는 오히려 이 글을 읽음으로써 김진섭을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범생기. 이력서란 원래 비밀에 속하는 것이라 방문을 닫고 사람을 피하여 약간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모필로 무크니 선명하게 쓴 후는 떨리는 손으로 남모르게 취직처에 삼가히 바쳐야 할 성질의 물건인데, 이제 조광진은 과연 무슨 심담을 가지고 나에게 이력서를 청하여서 천하에 공개하려는 것인지, 그것은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줄 작정인가, 혹은 단순히 독자의 호기심을 낚을 작정인가는 요량하기 어렵되, 여하간 나의 이력서는 장차로 별로의 용처도 없을 듯하니 이제 요구에 응하기는 하나, 나의 커리큘럼 바이티 이력서는 극히 평범하여 일독의 가치도 없을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의 현세적 우울은 1903년 8월 24일로 시작된다. 원고향은 경상도 안동이었지만 나는 멀리 떨어져 전남 목포에서 생을 받았으니, 선친은 당시 그곳 감리소의 일관리였기 때문이다. 나와서 보니 나는 제2차의 산물로 이미 2살 위의 형이 있었다. 아버지는 한학자로 상당히 고명하였고, 어머니는 여가만 있으면 유원 산록을 파는 습관이 있었다. 우리 집은 바로 그 산 밑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형제가 간간히 아버지 손에 잡혀 감리서회를 가게 되면 친절하고 어여쁜 일본 부인이 우리를 환대해 주는 것도 큰 재미였지만, 우리 이웃집에는 더 마음에 끌리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으니 우리 형제는 그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였다. 유치원서는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었으나 우리는 이 부인께서 흡연하는 것을 보아왔다. 나는 그때 7살이요, 형은 9살이었다. 바로 애연가가 된 이 해에 우리는 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가 다시 가마와 말을 타고 정의에서 내렸으니 아버지가 이곳으로 부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나는 학령이었으므로 이곳 보통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동백꽃이 피고 귤이 열리며 소와 말과 처녀와 어물이 흔한 이 땅의 목가적 공기는 오늘도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 내가 11살 되던 해, 즉 보통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아버지는 다시 나주로 전근되었던 것이니 제주서는 사랑하는 누이 동생을 지하에 묻는 대신 남동생을 다시 얻었다. 나주서는 나는 의미 없는 세월을 3해나 보냈던 것이니 나이가 어려서 고보에 입학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14살에 상경하자 양정교보에 들어가 1916년에 별로 실력도 갖추지 못하고 엉터리로 동교를 졸업했다. 보통 학교서나 양정서나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성적은 비교적 좋은 편이었고, 특히 나로서는 이상한 일로 주판이 내 득의의 과목이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것을 거짓말이라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주판만은 자신이 있다. 부모 말씀대로 돈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지라 그만 공부는 치우고 다른 짓을 했더면 만사가 편했을 것을 공연히 고집을 세워 무리하게 동경 재학생이 되었던 것이니 양정을 마치던 이듬해 9월에 도일하자 법정대학 전문부 법과에 보결 입학한 것까지는 그래도 좋았으나 어쩐지 법률이 딱딱해서 염증이 없지도 않던 차에 어느 친구가 동대학 예과로 같이 들어가기를 종용함을 못 이겨 법대 1년을 수업한 끝에 동예과로 전학하고 말았다. 예과를 마치고는 공부나 좀 해보겠다고 동문학과를 택하고 말았으니, 물론 채권이나 읽자면 독일어도 알아두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그것의 사회적 효용 가치를 생각할 만한 실제적 두뇌는 없었으니 나는 드디어 변호사도 영어 교사도 중간에 놓치고만 셈이다. 25세 동대학을 졸업하고 1년을 집에서 놀며 생각하니 대단히 억울하여 이력서를 단 한 번 써서 낸 곳이 성대 도서관인데 불행히도 채용되고 말았다. 공부나 해볼 작정으로 얼른 들어간 것이 함정이 될 줄이야 몰랐다. 공부 안 되는 사실을 들어간 첫날에 깨닫고 그날부터 그만둔다는 것이 언간 10년이 지나도 내버리지 못하고 있다. 동문학 전공자로서 나를 평하지 말고 누가 나의 다른 재주를 인정해 줄 사람은 없을까? 독일어 이외에 나는 주판도 잘 놓고 또 물론 특기할 만한 사실은 없다 해도 보통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면 다른 재주도 충분히 있다고 나는 생각하니까. 1935년 9월 조광